네, 타이틀은 언택트 시대의 금융이란 주제로 애널리스트 모셔놓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증권보험 애널리스트고요. 박혜진 연구원과 같이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로 이 보험 증권 업계에도 비대면 채널이 많이 가속화됐다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얼마나 많이 증가했던가요? 이제 보험 쪽보다는 증권 쪽이 조금 그 여파가 큰데요. 네. 이번에 이제 거래대금 사상 최대 26조 원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신규로 계좌를 튼 이제 고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90%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하루에 일평균 신규 계좌 수가 한 1,50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10,0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다 비대면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비대면 파워를 좀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온라인 채널 성장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원하는 상품 수요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데이터가 좀 전에 나왔었군요. 하여튼 투자자들이 원하는 상품 수요 어떤 변화가 좀 또 포착이 됩니까? 제가 이제 좀 보니까요. 온라인은 쉽고 편하고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상품 인기를 끌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지만 왜냐하면 이제 대면 채널의 설명이 이제 부재한 상황이니까요.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카카오페이나 토스 이런 데 이제 그 부동산 P2P 펀드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고리스크 상품이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런 상품이 한번 출시되게 되면 완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금융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쉬운 상품, 설명이 필요 없는 상품, 그러면 이제 마진이 보통 낮은 상품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온라인에서 잘 팔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좀 직관적이되 과감한 상품들이 이제 그 투자자들의 수요를 끌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렇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렇게 되고 근데 보통 이 금융회사에서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들을 많이 출시를 하는데 자, 그러면 저렇게 이제 그 온라인 채널로 통해 갖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 수요층의 변화도 생기고 근데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그 이제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핀테크가 굉장히 앞서간 국가입니다. 핀테크가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민영 기업들이 틈을 메워주지 못한 거를 국가 주도로 이제 이 산업을 굉장히 이제 개선시킨 건데요. 네. 가령 이제 중국의 위뱅크라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행은 굉장히 신기한 게 그 온라인 쇼핑몰 그 구매 내역을 통해서 대출 심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의 어떤 그런 그들의 그 정보를 통해서 성향을 가지고 네.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용도 평가 이렇게 하는데 네, 거기는 맞습니다. 구매 네. 평가를 또 네, 맞습니다. 그게 독특하네. 이제 일부 중에 하나인데 더 재밌는 거는 이들이 그 온라인 평판 정보라는 걸 활용을 한다고 해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카카오톡이 있지만 중국에는 엄청난 그 플랫폼 채널인 위챗인가 QQ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네네. 거기서 기록을 자주 삭제하거나 친구들한테 자주 차단을 당하거나 혹은 번호를 자주 지우거나 네. 이런 고객들은 신용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구매 내역이 많은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 평판이 좋은 사람들한테 이제 대출이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저금리에. 네, 조금 맞습니다. 있고. 굉장히 신기한 방법인데 중국은 이런 걸 위뱅크가 연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체율은 지금 너무 낮은 상황이고 네. 이제 위뱅크가 얼마 전에 한 연체율 1% 정도를 넘어섰는데 엄청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죠. 아주 재밌는 상품이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안보험이라는 보험회사고요. 중국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알리바바 이런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 구매가 엄청나게 이제 발달한 국가인 것 같습니다. 보험도요? 왜냐하면 보험 상품이 배송 반송 보험이에요. 요걸로 이제 중안보험이 지금의 중안보험이 되게 되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약간 한 달에 얼마의 약정 금액을 넣어놓으면 그 상품을 받았을 때 마음이 안 들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반송시킬 때 배송비를 부담하는데 그걸 네. 보험사가 대신 부담해주는 상품입니다. 근데 재밌는 상품이죠. 그러네요. 이건 이제 소비자나 그 이제 판매자 둘 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언택트 시대에 이제 많이 활성화된 그런 사례입니다. 생각지도 못하지만 약간 창의적인 네. 그런 상품들 우리가 저런 건 또 본받을 한번 이렇게 그렇죠. 한번 고려해야 할 만한 상품들이죠. 그러네요. 네. 자,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
이건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지 파악되시는 게 좀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제 자료에서도 분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에 그 개인분들의 사실 투자 수익률은, 그러니까 원래 주식의 합리적인 투자 수익률은 GDP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리고 약간의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네. 이게 이제 지금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한 5에서 8% 정도 연간 기대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사실 과거의 개인들은 한 방을 많이들 노리셨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투자한 종목이 한 3일 상한 정도를 가서 한 100% 정도 수익률을 얻는 네.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러다 그거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투자는 문제가 잘 되면 너무 좋지만 하방이 너무 열려 있다는 그래서 점입니다. 반대로도 그만큼 네, 손실이 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러다가 뭐 상장 폐지된 종목 이런 것들도 옛날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개인들의 투자 형태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이버 카페에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제 주식 투자를 연구하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는데 애널리스트처럼 펀더멘털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 공개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다트의 재무제표를 보고 사업 보고서를 보고 기업의 실적 발표 보고서를 보고 그걸 토대로 이제 분석해서 투자하는 이른바 이제 공부하는 개미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 주식 관련 투자 서점에 가서 보면은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좀 피상적인 책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사업 보고서 제대로 보기, 재무제표 제대로 읽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스마트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추세이지요. 네. 묻지마식 투자가 아니라 요즘은 공부해서 정석적으로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네.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신 거죠. 사실은 그렇기도 간접 투자의 하죠. 펀드를 좀 많이 네. 하시다가 네. 실제 수익률이 안 따라주고 했던 부분이 좀 있어서. 자, 그러면은 오늘 주제가 사실은 언택트 시대의 금융이라는 이 타이틀인데 네. 여기에 이제 가장 걸맞는 내지는 이 기업은 참 독특하다라는 분석되는 네. 금융사. 네. 먼저 키움증권을 키움증권. 말씀드릴 수 아까 있을 잠깐 것 힌트 주시긴 같습니다. 했는데. 네, 맞습니다. 개인 점유율 15년 연속 1등이고요. 네. 예, 뭐 키움증권은 잘 아시겠지만 비대면 채널, 그러니까 강력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개미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개인 전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업 투자자 내지는 뭐지? 전문 투자자. 전문 투자자요. 네. 예, 전문 CFD? 투자자는 CFD 계좌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 이제 약간 몇 개 요건이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그러니까 이거의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그런 거래들을 뭐 파생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기관 전문 투자자라고 많이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인 전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CFD 계좌 포함해서 이제 개인 전문 투자자들을 이제 그 설정하는 거에서 키움증권이 뭐 최초로 심사 같은 걸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의 그 어떤 엄청난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금 15년 연속 1위를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이 개인 전문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좀 키움증권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기자께서도 굉장히 막 활발하게 늘어나는 데이터를 아까 보여주셨는데 네. 자, 개인 전문 투자자의 요건이 좀 변화가 됐던 모양이죠. 금액이 네. 예전하고 다르게. 금액이 많이 하향 조정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한 10억 정도였는데 지금 5억 맞아요. 정도로 많이 내려간 걸로 네. 알고 있고 그 외에 요건들도 뭐 금융 총자산 규제라든지 총자산이 뭐 어느 한도를 넘어야 이제 전문 투자자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요 호들도 뭐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키움증권에 이어서 사실 한국금융지주 같은 회사들도 언택트 시대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일 것 같고요. 네. 아시겠지만 이제 일본계? 카카오뱅크, 네. 계속해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였죠. 네, 아. 카카오뱅크 대주주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법이 바뀌면서 카카오가 대주주로 올라오고 이제 2대 주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네. 이게 뭐 수혜를 엄청 크게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번에 그 한국투자증권이 그 그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이 신규로 개설된 계좌가 한 100만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개요? 네, 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엄청나게 강력한 뭐 영향력을 좀 뭐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언택트랑은 좀 반대되는 얘기이지만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투자증권이 이제 매각 차익 같은 걸 좀 노릴 수도 있겠죠. 네, 1분기에 근데 적자를 기록했는데 네,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네. 뭔지 혹시 네.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회복은 얼마나 빠를 것인지. 네, 1분기 적자는 사실 거의 일회성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다 ELS 때문이었고요. 네. 그 유명했던 마진콜 사태 때문입니다. 주가 변동에서.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글로벌 지수가 30% 이상 급락했었고 이제 증거금을 추가 요청을 했고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전 증권사가 요청당한 증거금이 3조가 넘는다고 알고 네, 있거든요. 아마 달러 환산. 네, 달러 환산하면 이제 그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대형사 중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좀 ELS를 많이 발행하고 공격적으로 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내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좀 마진콜 이슈가 있어서 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IB, 브로커리지, WM 전부 다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익성이 나머지는 괜찮군요. 네, 1분기에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게 아시다시피 지수가 다시 반등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거의 회복하다시피 해서 그 과거에 일회성으로 이제 크게 났던 평가 손실들, ELS 관련 손실 이런 게 다 정상화됐습니다. 오히려 기저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기저 효과가 생긴 거고요. 2분기에 지금 제가 한국금융지주가 탑픽이기도 한데 네. 2분기에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폭이 가장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독특하네요. 네. 대신증권에서.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삼성화재는 이슈가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카카오페이하고 갑자기 결국 무산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페이랑 삼성화재랑 같이 이제 그 온라인 보험이죠. 네. 그러니까 같이 이거 카카오 보험을 출시하기로 이제 MOU를 체결을 했었는데, 조인트 벤처를 체결을 했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27일, 그러니까 엊그제 무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 회사가 굉장히 의욕적인 부분이었고 사실 삼성화재는 업계 1위권사고 카카오는 이 플랫폼 계열에서 이제 플랫폼 1등 회사여서 저희가 엄청난 시너지를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국금융지주랑 이제 카카오뱅크를 이렇게 보면서 이 IT 업체와 금융사 간의 이견을 좁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걸 좀 많이 깨달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좀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잘 좀 이렇게 해소하지 못하고 결렬된 것으로. 근데 아직 가능성은 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어머나 질문이 여기서 끝났나? 네. 네,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이제 정해진 질문만 해달라고 하셔서 네. 정해진 질문대로 갔는데 하나만 더 여쭐게요. 네. 어제 금통위에서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결정이 났잖아요. 네. 사실 금리 인하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고 맞습니다. 네.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 뭐 앞서 이제 계좌 개설도 이 언택트로 많이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증권사한테도 직접적인 영향을 좀 주죠. 어떨까요? 주죠. 왜냐하면 증권사가 갖고 있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채권 평가 이익이 일단 엄청 크고요. 아, 그렇군요. 네, 금리가 인하되면 유일하게 좋은 게 은행, 증권, 보험 중에서 증권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대규모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도 물론 존재하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은행도 커버를 하는데 어제 이제 은행주가 굉장히 강세였었습니다. 의외로,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끝났다는 은행 거죠. 올 주가가 올라가는데 우리은행도 올라가길래. 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금통위가 50bp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의 컨센서스는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더 할 거라는 게 좀 우세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하우스뷰도 그렇고 연내 금리 인하는 이게 여기서 끝날 걸로 보고 있어요. 국내 로컬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은행주들이 많이 벗어 던지는 거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어서 전일 이제 은행주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이 금리 인하가 멈추게 되면 은행들의 굉장히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인 순이자 마진이 네. 이제 이게 축소되는 게 이제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은행주가 어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굳이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면은 그거를 지금 정부가 원하진 않지만 부동산을 억제하는 강한 정책이지만 주담보대출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은행의 수익성과 조금 더 연관이 될까? 어제는 그런 생각도 약간 들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은 네. 대출 받아서 주식으로?
네, 이번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이거는 그냥 사담이고 네. 확인되지 않은 건데 뭐 정말 부동산을 처분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분들도 제 주변에 좀 뭉칫돈이. 네네네 이렇게 아름아름 근데 이번에 네, 굉장히 좀 성공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다시 이제 대출로 돌아와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1분기에 은행들 자산 성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코비드-19 때문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금 확충이 필요했고요. 뭐 그건 가계도 뭐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자산 성장률이 엄청 좋았습니다. 네. 원래 자산 성장률이 좋으면 좀 순이자 마진이 빠지더라도 은행들이 이익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금리가 인하되는 것도 멈췄고 네. 님이 축소되는 것도 이제 멈출 것이고 자산은 계속 잘 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은행들의 수익성은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언택트 시대의 금융이란 타이틀로 증권사 몇 군데 받고 시장이 의외로 이런 데서 나중에 수익성이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한국금융지주는 독특했네요. 일회성 비용으로 네. 기저효과. 네, 시장이 계속 뭐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은 볼 수 있는. 네. 관심 있게 또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증권보험 애널리스트 박혜진 연구원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